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면접에 대해서 이제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제가 준비한 건 아세트아미노펜에 대한 합성, 그리고 대사, 그리고 독성 이 세 가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이렇게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합성, 대사, 독성이요. 그래서 아세트아미노펜은 많이 들어봤잖아요. 그리고 많이 들어보고 좀 친숙하고 하지만 제 기억으로는 뭐 기출 문제도 나왔었고 그리고 염증 반응에 관련된 것에 대해서도 물어보는 학교가 옛날에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꼭 자세하게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해드리는 건 전부가 아니고 제가 해드리는 건 진짜 필수적으로 면접을 보기 전에 꼭 알아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만 이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대충 뭔가 써놨고 이제 빈칸을 채우는 식으로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네, 처음 지식을 볼게요. 지식은 왜 도대체 아세트아미노펜 타로 시작하는 뭐 의약품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먹으면 뭐 열이 떨어지고 그리고 뭐 아팠던 통증도 감소하고 그렇게 이제 통증이 이제 뭐 감소하거나 안 나게 통증이 이제 발생하지 않게 하고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보면 결국에는 이제 우리가 뭐 염증 반응이 일어나는 걸 이제 처음 시작을 보면 인지질막에서 PLA2라는 이제 인지질막 분해 효소죠. 인지질이 구성될 때 어, 지방산 사슬이 이제 붙어 있잖아요. 첫 번째랑 두 번째. 그래서 이 두 번째에 있는 이제 두 번째에 있는 이 지방산을 떨어뜨리는 효소에 의해서 이제 아라키돈산이 이제 되고 아라키돈산이 콕스라는 이제 콕스라는 효소에 의해서 프로스타글란딘이 형성이 되고 프로스타글란딘이 형성이 되면 이제 이 프로스타글란딘이 염증 반응을 일으키는 이제 매개 물질이 되면서 우리가 이제 몸에 이러한 열이 나거나 뭐 뭐 통증이 생기거나 그리고 뭐 빨갛게 이제 상기되거나 그런 이제 현상들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아세트아미노펜은 어느 부분에 작용하는 것이냐면 이제 콕스2가 아니라 이제 콕스죠. 콕스1이랑 콕스2를 이제 저해하게 되면서 이제 결합하게 되면서 프로스타글란딘이 형성되지 않게 하고 프로스타글란딘이 형성이 되지 않으니까 염증 반응이 일어나지 않으면서 염증 반응도 이제 염증 반응이 일어나지 않으면서 어, 통증도 일어나지 않고 열도 올라가지 않는 거죠. 네. 그래서 요 정도 지식 정도는 기본적인 지식은 알아두시고 넘어가셨으면 좋겠어요. 결국에는 면접에서 옛날에 어느 대학교는 말씀 못 드리지만 그 뭐 체온이 올라가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보라는 그런 문제들도 면접에 있었거든요. 피트 시절에. 그래서 이걸 궁금해하셨던 것 같아요. 뭐 프로스타글란딘이 결국에는 작용해서 설정점을 이제 조작을 하니까 그걸로 인해서 이제 온도가 올라가게 된다. 뭐 그런 거를 이제 물어보셨던 것 같은데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거는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아라키돈산이 뭐 어떻게 생겼는지 그리고 뭐 프로스타글란딘이 어떻게 이제 생겼는지 뭐 그렇게까지 자세한 거는 좀 너무 오버인 것 같고요. 이런 흐름 정도는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 본격적으로 설명드릴 합성, 대사, 독성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합성을 보면 약대에 처음 이제 만약에 들어오면 이제 뭐 의약품 합성학 이런 거를 배우면 어, 처음부터 이제 반응물이라고 하죠. 반응물을 넣어주고 계속 이제 합성 단계를 거치면서 최종 단계인 생성물까지 가는 이런 방식이 있는가 하면 거꾸로 생각해 보는 경우도 있죠. 생성물을 주고 나서 그 다음에 그 전에 반응 물질 그리고 그 더 전전 반응 물질 이렇게 이제 역으로 거꾸로 이제 생각해 보는 게 이제 역합성이라고 하는데 제가 이제 지금 그려놓은 상태를 보면은 맨 처음 그려놓은 게 아세트 아미노펜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합성이 아니라 역합성을 로 진행이 되면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세트 아미노펜이 이렇게 그려져 있고 아세피트 아미노펜이
지금 네 아세트아미노펜이 지금 이렇게 그려져 있는 거고, 아세트아미노펜이 이제 되기 전에 어떤 녀석이었을까 보면 이런 녀석이었다는 거죠. 네, 페놀에 NH2가 이제 4번 위치에 붙은 이런 위치였던 거고, 이게 만들어지기 전에는 이런 친구였던 거고, 그리고 이게 만들어지기 전에는 페놀이었다는 거죠. 네. 그래서 결국엔 뭐 순서를 번호를 써보자면, 페놀에서 이제 페놀에서 이제 두 번째 이제 파라 위치에 질산이 붙은 게 생성이 되고, 그 다음에 환원이 돼서 NH2로 변했고, 그 다음에 NH2 이 아미노기에 이제 아스틸레이션이 돼서 결국엔 아세트아미노펜이 만들어지는 이 과정인 거죠. 그래서 이 지금 빨간색 부분을 보면,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해놨는데, 결국엔 페놀에서 시작해서 질산화를 거쳐서 환원을 거쳐서 아스틸레이션까지 이 세 가지의 단계를 거치면 결국에는 우리가 원하는 아세트아미노펜이 만들어진다 라고 간단히 설명을 해드릴 수 있겠고요. 지금 제가 초록색으로 이렇게 표시해 놓은 부분이 있잖아요. 초록색으로 지금 이렇게 박스 네모난 거 쳐놓고, 지금 박스 이 네모난 거 쳐놓고, 그 다음에 여기 2번 쳐놨는데, 이 부분이 뭐 문제에서 물어볼 수 있다면 물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엔 제가 뭐 별건 아니지만, 그래서 제가 물어본다면 어느 게 더 주 메이저 생성물일까? 뭐 마이너 뭐 그렇게 말하잖아요. 메이저 마이너 아니면 주 생성물 부생성물 이렇게 말하게 되는데, 어느 게 주 생성물이야? 어느 게 부생성물이야? 물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결국에는 주생성물과 부생성물이 혼합된 그 혼합물이 만들어질 텐데, 이 혼합물에서 우리가 결국 필요로 하는 건 이 파라 위치에 질산이 달린 이 녀석이거든요. 그럼 이 녀석을 어떻게 혼합된 이 혼합물에서 이 녀석만 분리해낼 수 있을까? 그 방법이 뭘까? 이런 식으로 물어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어떤 게 주성생물이고 어떤 게 부생성물일까? 그리고 주생성물과 부생성물이 생겼을 때 어떻게 이 파라 위치에 질산화가 된 녀석만 선별해낼 수 있을까? 뭐 이렇게 이제 연결해서 물어보는 거죠. 한 문제 이렇게 이제 저처럼 주황색으로 그려진 이 반응 이렇게 메커니즘을 주고 각각의 이제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단계마다. 여기선 이렇게 넘어갈 때 어떻게 이제 혼합물을 정제해낼 수 있을까? 뭐 이런 식인 거죠. 그럼 이제 답을 말씀을 드리면, 안타깝게도 올소 위치에 위치한 게 주생성물이 되고, 우리가 원하는 파라 위치에 질산화된 게 부생성물이 됩니다. 그러면 적게 만들어진 거를 더 이제 우리가 모아야 될 텐데, 이 모으는 방법이 무엇인가 또 생각해 봐야겠죠. 그 이유는 뭐 여기서 이제 설명을 드릴 수 있는데, 그 전에 왜 이게 주 생성물이고 왜 이게 부생성물이 되었는지도 설명을 해줘야죠. 왜 그냥 무작정 올소가 여기 지금 올소가 주 생성물이고 왜 파라가 부생성물이야?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여러 가지 이유를 가지고 논리적으로 설명을 하는 거죠. 반응을 할 때 우리가 페놀에서 반응을 할 때 전자들이 이동을 하면서 이 벤젠고리의 강한이라고 표현하기 좀 그렇지만, 부분적으로 음전을 띠는 성향을 가진 그 위치가 지금 파라 위치와 올소 위치잖아요. 그랬을 때 반응하는 친구가 지금 질산이라는 거죠. 질산.
이렇게요. 이렇게 반응을 할 텐데 이렇게 반응을 할 때 이제 정확하게 그려주면 이제 이렇게 있을 거고 여기가 플러스를 뜰 테니까 이 마이너스가 여기를 이제 공격하면서 이탈기가 빠져나가겠죠. 그러면서 이제 질산화가 되는 걸 텐데 문제는 왜 올소가 더 많냐? 왜 올소가 경향성이 더 많냐? 이 이유를 설명할 때 첫 번째 자리가 두 자리죠. 올소 위치는 지금 자리가 두 개입니다. 자리가 두 개. 올소 자리가 두 개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OH기 히드록시기가 NO2에 있는 지금 산소를 끌어당기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수소가 산소랑 상호작용을 합니다. 수소결합으로. 그렇기 때문에 파라는 좀 더 멀죠. 파라는 더 머니까 수소랑 수소결합에 그런 영향력이 없는데 이 올소 위치에서는 수소결합으로 인해서 더 반응을 잘 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2번 이유를 다 써보면 OH기가 NO2와 수소결합에 영향을 주고 있다. 수소결합의 형성에 영향을 주고 있다. 부분적으로. 그래서 이 두 가지 이유, 자리가 많다, 그리고 수소결합으로 인한 상호작용, 그것 때문에 결국에는 주생성물이 올소가 된다. 이렇게 이제 이유를 설명하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엔 이제 분리죠. 분리. 우리는 주생성물이 아니라 지금 부생성물을 어쨌든 가져와서 반응을 시켜야 되는 입장인 거예요. 그래서 부생성물을 어떻게 가져올 수 있느냐? 결국에는 지금 주생성물이었던 올소 친구들은 분자 내에 계속 인터랙션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부생성물을 가진 이 파라 위치에 위치한 이 파라 위치에 위치한 우리가 결국에는 합성을 할 녀석들은 분자 간 상호작용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지만 유추하건대 끓는 점은 올소보다 파라가 더 높을 거라고 예상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온도를 막 올리면 결국에는 누가 더 먼저 날아가겠어요? 결국에는 이 친구가 먼저 기체가 돼서 날아갑니다. 그렇겠죠. 기체가 돼서 날아가고 우리가 기체가 돼서 다 날아간 다음에 우리가 뭐 나중에 액체로만 남아있는 걸 보면 결국에는 뭐 온도 차이가 있다고 봤을 때 남아있는 친구는 우리가 결국에는 원하는 이 파란 녀석들이 남아있게 된다고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네. 그래서 끓는 점 차이를 이용한 뭐 분별 증류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봐도 답에서 벗어나진 않을 겁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분들은 이렇게 대답을 할 거예요. 만약에 아세트아미노펜이 아니라 이런 비슷한 구조를 적고 이유를 설명해봐라 했을 때도 이런 논점으로 이런 근거를 가지고 설명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예시를 들 때도 뭐 이런 예시를 들어도 되고요. 아세타미노펜에서 섭성을 한 페놀에서 질산화 반응을 해서 파라랑 올소랑 합성 생성물이 나오는데 그 경우에도 결국에는 우리가 부생성물인 파라 위치에 존재하는 것을 얻으려면 분별 증류를 통해서 왜냐 구조 이성질체니까 끓는 점이 다를 것이고 그 다음에 분자 간 상호작용을 하는 것이 더 끓는 점이 높을 거기 때문에 기체로 다 날아가고 올소가 다 날아가면 결국엔 파라만 남을 것이다. 그래서 파라를 우리는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설명하면 뭐 나쁘지 않은 설명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만약에 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선택적으로 파라만 선택할 수 있을까? 그런 질문을 던질 수 있는데 애초에 올소가 형성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을 제시할 수가 있겠죠. 우리는 질산화를 통해서
질산화를 통해서 반응이 이루어지면 올소, 파라 두 가지가 생성되지만 처음부터 우리가 올소가 만들어지지 않고 파라에만 반응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실험을 설계하는 거예요. 지금 아래에 제시한 방법이 올소는 만들어지지 않고 파라만 만들어지게 하는 방법인데 아까는 NO3를 썼다면 지금은 NO2를 쓰는 거예요. NO2를 써서 반응을 시키면 이 반응에서는 올소의 반응이 일어나지 않고 파라에만 반응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파라에만 반응이 일어나고 다시 이제 이걸 질산으로 반응을 시켜주면 NO2가 파라 위치에만 반응을 하면서 생긴다고 하네요. 그러면은 첫 번째 방법, 분별 중류를 이용해서 분별을 해내는 방법이 있을 수 있고, 애초에 합성 메커니즘을 바꿔서 파라에만 위치할 수 있도록 실험을 설계하면 굳이 나중에는 분별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혼합물이 아니니까요. 그래서 이런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계속 페놀에서부터 시작을 했는데 문제에서는 벤존에서 문제가 나올 때 벤젠에서 시작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벤젠에서 시작할 때 그럼 결국에는 우린 벤젠에서 페놀로의 합성을 알아야 되거든요. 결국에는 우리가 계속 이 페놀에서 시작을 했는데 페놀에서 아세트아미노펜 만드는 걸 시작을 했는데 얘가 주어진다고 생각하고 하지만 얘가 주어지지 않고 페놀이 주어지지 않고 벤젠이 주어질 수 있거든요. 그럼 결국엔 벤젠에서 페놀을 만든 다음에 페놀을 만들고 그 페놀에서 아까 맨 첫 번째 페이지에서 보여드렸던 그 과정을 그대로 하는 거죠. 그러면 그래도 아세트아미노펜을 만들 수 있다 라고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럼 벤젠에서 페놀을 어떻게 만드냐? 그 과정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엄청 진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보통 나온다면 저는 이게 나올 거라고 생각해요. 다이조아 반응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 반응은 페놀을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벤젠에 할로젠을 붙일 수도 있고, 벤젠에 또 벤젠을 붙여서 뭐 벤젠 두 개가 결합된 생성물을 만들 수도 있고, 그런 반응입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 결국에 반응을 보게 되면 벤젠에 똑같죠? 질산화를 시키는 거죠. 벤젠에 질산화를 시키고 질산화가 된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환원, 아까는 NaBH4를 썼는데 여기서는 지금 SN이랑 ACCL을 써서 환원을 시킨 다음에 다이조아 반응이 일어나는 메커니즘까지 끝나면 페놀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부분을 잘 보셨으면 좋겠냐면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다이조아 반응이거든요. 그래서 아래 다이조아 반응을 제가 다시 그려놓은 건데 다이조아 반응을 그려놓은 건데 다시 다 지워보고 다이조아 반응만 그려본다면 다이조아 반응은 이렇게 될 수 있겠죠. 벤젠의 NH2 이제 그것이 이제 NaNO2 그 다음에 HCl과 반응해서 N2 이 반응이 일어난 다음에 물을 넣어주면 결국에는 페놀이 만들어진다. 여기까지가 이제 페놀을 만드는 거고, 여기 반응을 다이조아 반응이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벤젠에서 페놀 만들기도 설명이 끝났습니다. 근데 사실 그냥 알려드리는 것뿐이지 아까 앞에서 생성물과 주생성물과 부생성물을 분별하는 거, 그리고 왜 이게 주생성물이지 왜 이게 부생성물이지 그거에 비해서는 좀 약한 부분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벤젠에서 페놀 만들기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합성이 끝났고 이제 대사에 대해서 이제 볼 거예요. 대사에 대해서 이제 볼 건데 이 지금 뭐 책같이 생긴 이 그림도 있고, 이거는
예방약학이라는 책에서 갖고 온 겁니다. 교과서죠. 예방약학이라는 책에서 가져온 거고, 대사 반응. 이 대사 반응은 아세트아미노펜뿐만 아니라 우리 몸에 들어오는 의약품에 대한 대사 반응을 지금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읽어보면, 체내에서 일어나는 약물의 대사 반응은 크게 제1상 반응과 제2상 반응으로 구분한다. 제1상 반응과 제2상 반응이 있다고 하네요. 그런데 이제 1상 반응은 가수분해, 환원, 그리고 산화 반응이 있다고 하고, 약한 친수성의 관능기를 도입하거나 노출시키는 반응이라고 해요. 결국에는 여기서 중요한 건 약하고 친수성이라는 걸. 제1상 반응은요. 그리고 이제 쭈루룩 읽으면 제2상 반응이라는 내용이 나오는데, 제2상 반응은 친수성이 큰, 약한이 아니라 이번에는 제2상 반응은 큰이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글루크로닉 산인과 뭐 설페이트, 그 다음에 아미노산, 그 다음에 글루타치온의 물질들이 이제 반응을 해서 친수성이 큰 반응을 일으키는 게 제2상 반응이라고 하고, 배설을 쉽게 하기 위해서 일어나는 반응이라고 나오죠. 그리고 또 다른 말로는 포화 반응이라고 나옵니다. 뭐 이런 뭐 제2상 반응이 뭐냐 빈칸치고 뭐 이거 쓰는 이런 문제는 저는 안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세트아미노펜에 대한 문제가 나온다면 이런 흐름으로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다 연결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중점적으로 보고 있던 아세트아미노펜이 이렇게 나왔고, 아세트아미노펜은 지금 아까 말했듯이 지금 여기 설페이트 반응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글루코로노실 뭐 트랜스퍼레이즈 해가지고 이제 아까 말했던 이상 반응이 일어나는 거죠. 여기 글루크로닉 엑시드 나오고 설페이트가 나오면서 지금 설페이트와 글루코로나이드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친구들은 이상 반응을 진행하고 있다고 봐도 되는 겁니다. 배설이 더 잘 되게요. 그리고 이상 반응이 안 일어나는 이 아세트아미노펜은 결국엔 대사작용을, 이 CYP 대사를 효소에 의해서 대사가 되어지고, 대사가 되면 이 NAPQI 뭐 N아세틸 벤조퀴논 이민이라는 이 물질로 변화가 되고요. 이 물질로 변화가 된 이후에도 글루타치온으로 이제 반응을 해서 위에서 나온 글루타치온 이상 반응이죠. 이상 반응을 통해서 글루타치온이랑 결합을 하거나, 아니면은 지금 여기서 마지막으로는 간 단백질과 결합을 통한 간의 중심엽성 괴사를 일으킨다. 결국에는 이건 나쁜 거죠. 나쁜 거, 배드. 결국 이게 남아 있으면 나쁜 거다. 나쁘게 되겠다. 나쁘게 되겠다 생각하시면 되겠죠. 배드 나쁜 거다. 괴사가 일어나는 거니까. 그래서 대사는 이렇게 이제 일어날 수 있고요. 본문을 읽으시다가 제1상 반응에서 이 반응의 결과로 약물의 약효가 소실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오해하실 수 있는 게, 약효가 일상 반응이 일어나면 무조건 약효가 소실되냐? 이렇게 이해하실 수가 있는데, 무조건 100% 소실이 아닙니다. 100% 소실이 아니고 약효가 늘어날 수도 있고, 또는 이제 약효가 이제 발현되는 거죠. 약효가 이제 늘어난다, 소실된다, 막 이렇게 약효가 이제 없어진다 이럴 수도 있고, 약효가 증가될 수도 있어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설명되어 있지 않아서 제가 추가했습니다. 약효가 늘어날 수 있다. 우리가 이 반응에서 보통 떠올릴 수 있는 게 프로드럭이잖아요. 프로드럭에서 이제 프로드럭을 먹으면 이제 프로드럭이 이제 뭐 가수분해나 어떤 반응이 일어나면 이제 그때 이제 약효가 발현되는 그런 프로드럭이 이제 제1상 반응을 통해서 약효가 이제 소실이 아니라 발현될 수 있다. 네, 그렇게도 이제 이해하셔야 됩니다. 약효가 무조건 소실되는 게 아니다. 그 부분 한번 체크해 드렸고요. 그래서 지금 대사, 이 아세트아미노펜이 어떻게 대사되는지, 황산이 붙거나 글루크로닉이 붙거나
글루타치온이 붙거나 그래서 결국에는 대사가 잘 배설될 수 있게 될 수도 있고, 만약에 그러한 작용이 잘 되지 않는다면 나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는 거죠. 이렇게 나쁜 결과를 간의 괴사를 일으킬 수 있겠다. 그래서 대사는 이 정도까지 이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뒤에 가서 또 이제 설명을 드릴 건데, 여기 아세트아미노펜, 계속 아세트아미노펜이죠. 왜냐면 오늘 아세트아미노펜을 하려고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아세트아미노펜이고, 한번 이제 대사 활성화 및 해독인데 한번 읽어볼게요. 아세트아미노펜은 치료 용량으로 사용되었을 때는 안전한 약물이나 과다 복용 시 심각한 간 독성을 일으킬 수 있으며, 특정 후천적 요인들, 음식, 당뇨, 약물, 비만에 의해서 간 독성이 증가될 수도 있습니다. 치료 용량에서의 아세트아미노펜은 대부분 아까 앞에서 봤던 이상 반응과 와의 포합 반응이 나오죠. 이상 반응이죠. 거치고 소량만 활성 대사체인 NAPQI, N-아세틸 벤조퀴논 이민 대사된 후에도 글루타치온의 포합 반응이니까 이상, 글루타치온의 포합 반응으로 해독된다, 이런 식으로 나오죠. 하지만 단식이나 여타 이런가 글루쿠로닉 액시드가 부족하게 되는 조건에서는 고용량의 아세트아미노펜이 간 손상을 촉진시킬 수 있다. 결국에는 이제 내가 배설을 잘 못 시키면 체내에 축적되니까 독성을 일으킬 수 있는 물질이 많이 생성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면 되겠죠. 그리고 알코올 중독자들의 경우, 보통 우리가 술을 먹으면 타이레놀 말해버렸나요? 타이레놀이 위험하다고 그래요. 간에서 부작용을 많이 일으킬 수 있다. 이건 타이레놀이라고 하면 간에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 그 이유가 여기 이제 나오는데, 알코올 중독자들은 고용량의 아세트아미노펜에 의한 간독성에 취약하다. 이는 술이 에탄올이죠. 이제 에탄올이 뭐를 유도하여 CYP2E1을 유도하여서 이 독성을 내는 NAPQI를 생성을 촉진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앞으로 다시 돌아와서 결국에는 우리가 술을 마시면 어떻게 되냐? 에탄올이 CYP2E1 앞에서 봤죠? 뒤에서 봤죠? CYP2E1을 어떻게 해요? 유도한대요. 이걸 술이 유도를 해서 이게 유도가 되는 거니까, 유도가 되면 이 독성을 가질 수 있는 물질이 많아지게 되고, 이게 많아지게 되니까 독성 물질이 많아지게 되니까 결국에는 간이 괴사할 수 있는 아주 안 좋은 상황으로 빠질 수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대사와 독성에 대해서도 이제 언급을 해드렸고요. 이 정도면은 이제 아세트아미노펜에 대한 합성과 관련된 문제가 나올 만한 것 예측을 했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대사되는지, 어떤 거와 반응을 하고 어떤 거와 대사될 수 있는지, 그리고 왜 독성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녀석 때문에 독성을 가지고 있는지, 그것도 이제 언급을 해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합성, 대사, 독성은 끝이 났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아세트아미노펜과 이제 양대 산맥을 이루는 약간 좀 많이 들어본 아스피린이죠. 아스피린. 그러니까 의약품을 아예 몰라도 아스피린을 많이 어디선가 들어보게 되긴 해요. 그래서 아스피린도 많이 들어보고, 여기 지금 나오지만 여기 타이레놀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 얘기를 했던 거고 페놀에서 시작해서 페놀 가기 전에 벤젠에서 페놀 가는, 벤젠에서 어떻게 페놀 가, 페놀에서 지금 올소와 파라가 생성되는데 어떻게 분리가 돼? 분리를 했는데 이제 반응을 할 거야. 반응을 하는데 어떻게 반응이 돼? 그래서 타이레놀이 만들어져. 거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분별하는 거, 여기 분별하는 것도 했고, 얘네 둘이 어떤 게 주 생성물인지, 어떤 게 주, 어떤 게 부 생성물인지까지도 했고요. 그 다음에 이 왼쪽 편은 안 했죠. 아스피린은. 이 아스피린도 엄청나게 위대한 뭐 발견이라고 하면 발견이고 되게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아스피린과 이 타이레놀 아세트아미노펜을 연결할 수 있는 이 연결고리 부분도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부분이요. 그래서 아세틸살리실릭 엑시드 이렇게 해서 아스피린이 만들어지면 여기서 지금 이 부분이 떨어져 나가게 되고, 이 부분이 이제 떨어져 나가게 되면 가수분해하는 거죠. 가수분해가 되면 그 다음에는 이 카르복실기 부분이 떨어져 나가서 페놀이 되는 부분. 이 요소에 어떤 효소가 들어가는지는 뭐 그것까지는 설명하는 거는 좀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릴 것 같고, 이런 흐름이 있구나, 이런 연결을 할 수 있구나 정도만 아셔도 될 것 같아요. 뭐 왔다 갔다까지 사실 그런 것까지는 좀 오바인 것 같기도 하지만 결국에는 아스피린, 타이레놀 뭐 이렇게 했던 거. 네, 이 정도로 이제 아세타미노펜에 대한 면접 대비 영상을 마치려고 하고요. 혹시 아세타미노펜에 대해서 더 궁금한 점이 있거나 뭐 이 부분의 설명이 더 필요한 것 같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하는 대로 한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한 부분은 진짜 정말 기초적인 거기 때문에 저는 다 아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 면접 대비 이 영상은 뭐 올해 면접뿐만 아니라 뭐 2025학년도 그리고 그 이후의 면접에서도 계속 어쨌든 준비를 하시는 분이라면 계속 이 내용은 알고 있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한 30분, 40분 투자하셔서 이 정도 내용을 그래도 얻어 가시면 저는 좋은 영향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다음 영상에서는 제가 다음 영상은 그 약물을 우리가 먹었을 때 위장이나 장에서 흡수될 때 그 흡수되는 정도의 차이, 그것에 대해서 면접 이제 대비를 하려고 영상을 찍어서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중앙대학교 편입 제가 문제를 지금 못 풀고 있는데 그것도 빨리 풀어서 업로드를 하겠습니다. 제가 너무 지금 요즘에 시험이 일주일 한 4일 5일 전에 끝나서 좀 휴식기를 가지는 부분도 있고, 지금 그래서 20일 뭐 지금 이제 다음 주면은 실습을 나가지만 그 전에 여러 개 찍어서 업로드를 빨리빨리 하고 그럴 생각이에요. 그래서 궁금하신 점은 댓글 남겨주시고 이번 영상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계속 구독이나 뭐 좋아요 눌러주시면 영상 계속 이제 알림 받으실 수 있으니까 도움 되셨으면 좋겠어요. 네, 감사합니다.